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 리버풀의 3파전으로 치열하게 이어졌던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서 리버풀이 사실상 낙마하게 됐습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에서의 9년 경력을 마무리하기로 한 위르겐 클롭 감독은 부임 후 처음으로 지역 라이벌인 에버튼과의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패배했는데요. 이 결과 이후 공개적으로 팬들에게 사과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로파리그 4강 진출에도 실패한 리버풀은 카라바오컵 우승 하나만 남기고 클롭 감독의 마지막 시즌을 보내게 됐는데요. 이제 리버풀은 클롭 감독의 후임으로 지난해 여름에 토트넘과도 협상하고 연결됐던 네덜란드 출신 페예노르트의 아르네 슬롯 감독과의 공식 협상을 개시했습니다. 강등 위기를 겪던 에버튼이 무려 14년 만에 리버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클롭 감독은 왜 사과를 한 것인지 경기 주요 내용과 세부 기록 그리고 클롭 감독의 인터뷰까지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주중 경기가 지난 연기된 일정들을 모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스널이 첼시에 무려 5대0의 대승을 거두면서 승점 77점 선두로 치고 올라간 가운데 리버풀은 에버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승점 74점에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아스널과 리버풀 양팀 모두 34경기를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리버풀의 희망이 끝났다고 말하기는 섣부를 수 있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이 두 팀보다 2경기나 덜 치렀거든요. 맨체스터 시티가 4월 26일 금요일 새벽 4시에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의 원정 경기를 승리한다면 76점이 되고, 여기서 덜 치른 한 경기까지도 승리할 경우, 토트넘과의 경기죠. 그 경기까지 승리할 경우에는 리버풀은 맨시티의 승점 차이가 5점 차로 벌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잔여 일정에 자력으로 우승하는 것이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슈퍼컴퓨터 옵타이티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맨시티의 우승 확률이 55%나 달하는데 리버풀의 이날 패배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편 오늘 열렸던 경기에서는 황희찬 선수가 본머스와의 홈 경기 출전해서 골을 기록했었는데 극적인 동점골이 나왔는데 득점 과정에서 공과 상관없는 장면에서 쿠냐 선수의 공격자 파울이 확인되면서 아쉽게도 취소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울버햄튼은 본머스전 패배로 리그 12위까지 떨어지게 됐고요. 한편 막판 스퍼트를 벌이던 토트넘의 4대0 대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렸던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 0대2로 패배하면서 7위로 내려섰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시소게임 난타전 끝에 먼저 끌려가다가 막판 2골로 역전에 성공하면서 4대2 승리, 리그 6위 자리를 다시 한번 차지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경기는 말씀드린 대로 에버튼에겐 역사적인 라이벌전 승리였는데요. 에버튼이 리버풀에 승리했던 것, 특히 구디슨 파크 안방에서조차도 고전하던 에버튼이 2010년 10월에 있었던 리그 홈 경기 2대0 승리 이후 무려 14년 만에 12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던 흐름을 끊어내면서 승리를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클롭 감독이 부임한 지난 9년 동안 리버풀이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패배하지 않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패배하게 됐습니다. 물론 구디슨 파크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에버튼이 지금까지 9무 3패로 승리는 못했지만 상당히 많은 경기를 비겨내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기지 못했던 흐름이 이제 클롭 감독이 떠나기 전에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또한 리버풀은 최근 흐름이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서 벌써 두 번째 패배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풀럼과의 경기 3대1 승리로 기운을 회복하는 것 같았지만 그에 앞서서 이미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했었죠. 이 흐름, 최근 리그 3경기에서 2번이나 패배한 것이 왜 충격적이냐면 그 이전에 리버풀이 치렀던 42차례의 공식 경기에서 28승 12무 2패니까 최근 3경기에 2번 졌는데 그 이전 42경기에서도 2번밖에 지지 않았던 강력한 흐름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9경기에서 리버풀은 승리보다 패배가 더 많은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9경기 리버풀의 경기 결과는 4승 1무 4패인데요. 무엇보다 FA컵에서 숫자가 적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3대4로 패배하면서 탈락했고, 안방에서 치렀던 아탈란타와 유로파리그 8강 1차전도 0대3 참패, 그 다음에 또 한 번 안필드에서 팰리스와의 리그 경기 패배한 이후 아탈란타와의 8강 2차전은 원정 가서 1대0으로 이겼지만 결국에는 합계 골득 실차 열세로 탈락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 에버튼전 패배까지 지난 한 달 사이에 3개 대회 중 2개 대회에서 탈락했고 지금 프리미어리그 우승 가능성도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물 건너갔다는 게 섣부른 반응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영국 BBC 역시 경기를 마친 이후 시즌을 정의하는 결과다라고 하면서 리버풀의 좌절, 리버풀의 뒷심 부족을 지적했고요. 리버풀 레전드인 제이미 캐러거 역시 영국 방송 스카이 스포츠에서 분석가로 출연해서 이것이 리버풀의 올 시즌 우승 경쟁이 끝난 것을 의미한다. 오늘은 에버튼의 밤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BBC의 코멘테이터인 존 머레이 역시 항복 깃발이 흔들렸다라고 했는데요. 에버튼 팬들이 너희들은 구디슨 파크에서 리그를 잃게 됐다라고 합창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목도하면서 리버풀의 우승 경쟁 현실적으로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위리겐 클롭 감독 역시 모자를 벗고 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는 상황까지 펼쳐졌는데요. 솔직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아스널과 맨시티가 아주 나쁜 순간을 맞이해야만 우리가 우승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즉 아스널과 맨시티가 연달아 패배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승할 수 없는 현재의 현실적인 상황을 인정한 것이고요. 앞으로에 대해서 특히 이날 경기의 부진에 대해서 I don't know,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무기력한 표정을 보였어요. 오직 오늘은 사람들에게 나는 사과밖에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오늘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우승 경쟁에서 실패한 것을 인정한 것에 넘어서 영국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까지도 안전하지 않다, not safe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리버풀이 현재 3위인데요. 프리미어리그 5위인 토트넘 허스퍼의 승점 차이가 14점으로 안정권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토트넘이 2경기를 덜 치른 상황인데다가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가 5월 6일에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 경기를 토트넘이 이기고 또한 토트넘이 아스널과의 주말 경기까지 승리할 경우에는 정말로 리버풀과 토트넘의 승점 차이가 현실적인 차이, 리버풀의 우승 가능성보다 리버풀이 3위조차 지키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무엇보다 최근 3경기 리그 2번의 패배잖아요. 그런데 토트넘과의 경기까지 패배한다면 그 뒤의 흐름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최근에 리버풀의 경기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경기력은 좋았는데 결과가 안 따라줬다거나 불운했다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리버풀의 주장인 버질 판다이크 역시 경기를 마치고 나서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 가진 인터뷰에서 아주 실망스럽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실망스럽다고 하면서 모두가 거울을 봐야 한다, 우리 자신의 경기력에 대해서 선수들이 모든 것을 쏟아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면서 굉장한 비판을 쏟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리그 우승을 바라는 건 맞느냐, 전반적으로 우리가 경기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기도 이길 수가 없고 어떤 우승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오늘의 패배, 에버튼전의 패배는 누구 탓도 아닌 우리의 탓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오늘 같은 경기력이라면 우리는 우승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포기했다, 단념했다, 체념했다라기보다는 선수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 각성을 촉구하면서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던 주장으로서의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날 경기는 너무나 무기력했던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의 수석 기자 필 맥널티는 경기를 현장에서 취재한 이후 리버풀의 경기력에 대해서 에너지도 고갈됐고 전술적인 아이디어도, 플레이적인 아이디어도 없었다. 최고의 공격수, 항상 안정적이었던 모하메드 살라마저도 오늘은 불발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살라는 그나마 고군분투하긴 했지만 평소만큼의 결정력과 날카로움을 보이지 못했고 상당히 많은 슈팅 시도나 패스 시도가 상대의 육탄 방어에 쉽게 차단되고 걸리면서 무력한 모습, 평범한 모습 보였거든요. 이날 경기는 사실 리버풀이 체력적으로 아쉬움을 표하는 것도 조금 의아한 것이 지난 주말 풀럼을 3대1로 이겼던 멤버에서 6명이나 선발 명단을 교체하면서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거든요. 유로파리그와 리그를 병행하고 또 막박한 일정 속에서도 최대한 많이 선수들을 쉬게 하면서 출전시켰기 때문에 더더욱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다만 영국의 BBC는 리버풀이 올 시즌 이런 많은 대회를 소화하면서 너무 많이 로테이션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했습니다. 올 시즌에 리버풀이 선발 명단을 바꾼 횟수가 무려 99회라고 하는데요. 이는 데체르비 감독의 브라이튼의 121회 다음으로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또한 머지사이드 더비를 앞두고 역대 2016년 이후에 가장 많이 선발 명단을 바꾼 경기라고도 지적을 했는데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9명의 선발 명단을 바꾸고도 4대 0으로 안필드에서 이겼었는데 이번 경기는 6명을 바꾼 가운데 패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수를 많이 바꾼 것에 대해서 지적하기에는 사실 이번 경기가 후보 선수를 내보내서 졌던 게 아니에요. 공격 라인을 보시면 루이스 디아스와 다르윈 누네스, 모하메드 살라의 스리톱이 가동됐습니다. 조타라든지 다른 공격진 학포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나온다고 해서 더 나았을 거라고 보장하기 어려운 주전과 비주전의 퀄리티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리버풀이고요. 미드필드 라인 같은 경우도 소보슬라이와 맥칼리스터 그리고 커티스 존스가 배치됐고 포백 라인은 로버트슨, 판다이크, 코나테,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이기 때문에 골문도 알리송이 지켰기 때문에 주전에 가까운 멤버, 사실 주전 멤버라고 봐야 됩니다.
션 다이치 감독의 에버튼은 도미닉 칼버트린을 최전방에 배치하고 역동적인 압둘라의 두쿠레를 처진 공격수까지 전진 배치시키면서 전방 압박을 강화하고 또 역습에서의 힘을 강화했는데요. 미드필드 라인 왼쪽에 킥이 좋은 맥닐, 중앙 지역에는 활동량이 좋은 게예, 그리고 창의적인 패스가 가능한 가너, 오른쪽에는 돌파력과 기술력이 좋은 잭 캐리슨을 배치하면서 공수의 균형을 잘 맞춘 선발 명단을 구축했죠. 포백 라인은 미콜렌코, 브랜스웨이트, 타코스키, 여기에 최근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 전천후 수비수인 벤 고드프리를 오른쪽 풀백으로 배치해서 이 선수가 문전에서의 6탄 방어라든지 전진 수비나 태클 그리고 공격 상황의 가담까지 최고의 활약을 펼친 것은 물론이고요. 또 이날 경기 사실 리버풀이 공격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조던 픽포드 골키퍼가 소파스코어 기준 평점 9.0점으로 최고 평가를 받았는데 무수히 많은 선방을 기록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이 자아 비판을 했던 이유는 픽포드 골키퍼의 선방도 있지만 픽포드 골키퍼가 막기 쉽게 조금은 아니란 슈팅, 골키퍼 정면으로 가는 슈팅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날 양팀의 평균 위치를 보시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좌우, 전후로 컴팩트하게 주요 포인트에서 압박과 또 신속한 역습 패스의 줄기를 잘 만들어내면서 맥리를 통한 역습 그리고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의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공격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그런 형태로 경기를 하면서 칼버트린을 최전방에 두고 리버풀이 후방 라인을 끌어올리지 못하도록 했던 전술적인 노림수까지 적용됐는데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선수들이 상대 지역에 넘어갔지만 정작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으로는 거의 진입하지 못했고 살라와 특히 누네스가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이 되면서 연계적인 플레이가 잘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날 경기 주요 세부 기록을 보시면 에버튼이 2대0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리버풀의 기대 득점이 더 높긴 했거든요. 리버풀은 2.06골로 최소한 2골을 넣어야 하는 경기였어요. 에버튼은 1.09골의 기대 득점으로 한 골 정도를 넣을 기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양팀의 슈팅 숫자를 보면 에버튼도 무려 16개나 슈팅을 때렸거든요. 중요한 것은 23%에 불과한 점유율에서 16개의 슈팅에다가 6개의 유효 슈팅까지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 에버튼의 역습 패턴이 굉장히 날카로웠다는 것이죠. 반면 리버풀은 23개의 슈팅을 때리면서 유효 슈팅이 7개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결정력이 좋지 않았고 77%에 달하는 점유율에 비해서는 슈팅 기회를 가져가지 못했는데요.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리버풀이 2개의 빅찬스를 만들었지만 둘 다 놓쳤고 하나의 슈팅은 골대를 때리는 불운까지 따르면서 득점에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면 원정팀인 리버풀이 더 많이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어 온 것으로 보이지만 에버튼 역시 한 번 공격을 나갈 때마다 리버풀만큼이나 날카롭고 화끈한 공격 위협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리버풀을 상대로 이겼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날 경기 초반부터 리버풀 상대로 에버튼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전반 27분에 선제골이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는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조금 아쉬웠어요. 문전 혼전 중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수인 고드프리 선수의 슈팅이 리버풀 수비수를 맞고 우당탕탕하면서 공이 이제 흘러나온 상황이었는데 코나테를 맞고 엉뚱한 곳으로 반대쪽으로 공이 흐르는 과정에서 모든 수비수들이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빨리 반응한 선수가 오히려 에버튼의 수비수인 브랜스웨이트였고 브랜스웨이트의 슈팅을 알리송 골키퍼가 막아내는 것 같았지만 겨드랑이 사이로 빠져 들어가면서 굴러 들어갔고 그 굴러 들어가는 공을 칼버트루인이 끝까지 쫓아가면서 밀어넣었거든요. 하지만 밀어넣기 전에 이미 골라인을 통과한 것이 확인이 되면서 브랜스웨이트의 골로 인정이 됐습니다. 리버풀 역시 그 이후 반격을 위해 총공세를 폈는데요. 전반 36분 살라의 스루 패스를 받은 누네스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면서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맞이했는데 픽포드의 정면으로 차고 말았어요. 누네스가 어려운 상황은 잘 해결하면서 이런 1대1 기회는 오히려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줬고요. 전반 44분에는 누네스의 헤더 패스를 디아스가 문전 우측에서 바로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이 장면 역시 픽포드를 바로 앞에 둔 상태에서 조금만 옆으로 찼다라면 골이 될 수 있었는데 골키퍼 정면으로 슈팅하면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에버튼은 후반전 들어 58분 맥닐의 날카로운 왼발 코너킥을 칼버트루인이 껑충 뛰어올라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2대0의 쐐기골을 넣었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그 어떤 선수도 칼버트루인을 제대로 제어해주지 못했고 수비 위치 선정도 좋지 않았고 조금은 멍하니 서 있다가 실점한 것 같은 모습을 통해서 판다이크가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버풀에겐 불운도 있었죠. 69분에 루이스 디아스가 왼쪽 측면에서 중앙 쪽으로 혼자 치고 들어가면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한 것이 골포스트를 때리면서 무산이 됐고요. 후반 추가 시간 막판까지 이어진 공격, 살라 선수의 무수히 많은 슈팅이 수비에 막히거나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하다가 후반 추가 시간 5분 길게 넘어온 롱패스를 디아스가 헤더로 떨궈준 것, 살라가 문전 우측에서 강력한 왼발 발리 슈팅으로 이번에는 골문 구석을 노렸지만 이 슈팅까지도 픽포드의 선방에 막히면서 결국 리버풀은 한 골도 만회하지 못한 채 0대2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경기 리버풀의 3명의 공격수 디아스, 누니에스, 살라 모두 실망스러웠는데요.
디아스 같은 경우는 3차례의 슈팅이 있었는데 한 차례만 유효 슈팅이 됐고 한 차례는 골대 강타, 한 차례는 빅찬스 미스였습니다. 그리고 다르윈 누네스는 2번의 슈팅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의 슈팅은 수비에게 쉽게 막혔고 하나의 슈팅이 빅찬스 미스,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죠. 살라 같은 경우에 무려 7번이나 슈팅을 했는데요. 3번의 슈팅이 빗나가는 등 살라답지 않은 결정력이었고 2번의 슈팅은 쉽게 수비에게 막혔고 또 다른 2번의 슈팅은 골키퍼의 하나의 선방, 하나의 정면 슈팅이었기 때문에 이날 경기는 살라 역시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 살라가 올 여름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날 거라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일본 대표 윙어인 쿠보 타케오사 영입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살라와 클로이 모두 떠날 수 있는 가운데 리버풀은 마침내 클롭 감독의 후임을 선임하기 위한 공식적인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의 공신력 높은 기자 데이비드 온스테인은 독점 기사를 통해서 리버풀이 네덜란드 클럽 페예노르트에 공식 제안을 했다. 아르네 슬롯 감독을 데려오기 위해 위약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900만 유로를 제시했는데 페예노르트 측에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올 시즌에 네덜란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감독이 떠난다는 발표가 나온다면 팀의 집중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마 조금 더 액수를 올리고 협상을 이어간다면 올 시즌이 끝난 시점에 슬롯 감독을 풀어줄 가능성이 높게 여겨집니다. 슬롯 감독은 개인적으로도 프리미어리그 도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네덜란드 리그 우승을 이룬 뒤에도 토트넘과 협상 과정에서 본인은 토트넘 부임을 원했지만 구단에서 가로막으면서 이게 무산됐던 바가 있거든요. 이제는 충분히 또 페예노르트에 남아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리버풀의 제안이라면 충분히 이제 설득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관측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오는 주말에 35라운드 일정을 진행합니다. 리버풀이 가장 먼저 일정을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4월 27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웨스트햄과 원정 경기, 이 경기도 리버풀이 이기지 못한다면 정말로 산술적으로도 리그 우승 경쟁에서 낙마하고 이제는 리버풀, 에스턴 빌라, 토트넘이 4위 경쟁을 펼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4월 26일 금요일 브라이튼 원정에서 승리하고 또 이어질 4월 29일 월요일 0시 30분 노팅엄 원정에서 승리한다면 단독 1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2주간의 휴식을 갖게 된 토트넘은 이제 빠듯한 일정을 치르게 되는데요. 4월 28일 일요일 밤 10시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5월 3일 금요일 새벽 3시 30분 첼시와의 런던 더비 등 연기됐던 경기들을 주르륵 치르게 됩니다. 아스널과 첼시를 상대한 것에 이어서는 5월 6일에 리버풀과의 경기까지 빠르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손흥민 선수, 과연 이 토트넘의 중요한 일정에 또한 어떤 결과를 내고 프리미어리그의 순위 경쟁 판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준TV와 프리미어리그의 최신 이슈, 경기 분석, 현지 반응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올라오는 최신 상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